얼마 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요런 뉴스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망고 똑같은 것 같아. 스탈린 2019년이죠. 스탈린 누군지 아시죠? 스탈린. 설마 스탈린을 모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스탈린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아저씨 탄생 140년을 맞이해서 러시아에서 국민의 70%가 공이 과보다 많다. 70% 상당히 높을 정도로 그 추모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죠, 이분.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스탈린이 강철 남자 이런 뜻인데 강철의 궁극대호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강철이 스탈린이죠. 스탈린. 야, 이 러시아에서 스탈린의 향수가 그렇게 번지고 있답니다. 그럼 스탈린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스탈린의 아주 유명한 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스탈린 아저씨 하면 정말 유명한 단어가 이겁니다. 숙청의 대명사. 숙청이 혹시라도 뭔지 모르시면 곤란하고요. 숙청하면은 가장 먼저 현대판 숙청이 떠오르는 아저씨가 이제 이 아저씨예요. 자, 그런데도 왜 러시아에서 스탈린 아저씨가 저렇게 향수 어리냐? 참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현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 소련의 영광을 시구한다. 지금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과 맞서는 세계 G2, 세계 초강국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GDP가 어느 상태까지 왔는가? 지금 러시아 전체 GDP가 지금 따라잡히려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한테 따라잡히려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전체 GDP가? 쭉 보면은 러시아가 여기 있죠. 전체 1인당이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지금 세계 11위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야, 얼마 안 남았대들아, 힘내자. 1637, 1629. 야, 간다 얘들아, 기다려봐. 뒤집게 딱 들어가고 있죠.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딱 기다려줘, 딱 기다려. 요게 열로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양쪽 나라 성장률이 어디가 높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 여기도 2.X% 나오고요. 요즘 우리 2% 간당간당 하죠. 우리 1.9냐 뭐 2.0이냐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러시아 선수가 좀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보다. 올해는 조금 빨리 달린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막판 스퍼트를 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 1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이 러시아 선수를 아랍지를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물론 1인당 GDP는 안 돼요.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인당 GDP는 우리 불쌍한 마더 러시아 형들은 1인당 GDP가 지금 중국형한테 지금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는 거의 따라잡혔죠. 중국형은 요즘에 뭐 성장을 못해도 5%이기 때문에 잘하면 6%죠. 이 나라는. 러시아 지금 2%대거든요. 웬만해서는 3% 간당간당한데 중국 형들한테 이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있죠. 당당하게 3만 불 넘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형들이 세계 63위까지 밀렸어요. 뭐 한참 밀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니까 러시아 과거에 그 G2로 세계를 호령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탈린 아저씨의 향수가 과거에 이랬던 시절이 지금 이렇고 대한민국이 딱 돼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곧 먼저 갈게요 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독재자고 뭐고 떠나서 옛날에 강력했던 러시아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야, 세상에 코레아가 우리를 밟고 지나간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 저 아저씨를 약간 벤치마크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푸틴 형이죠. 푸틴 형도 스탈린을 옹호하면서 이제 국민의 반서방 정서를 부추기면서 또 푸틴 형이 스탈린 형과 굉장히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면은 우리 스탈린 아저씨가 이거 31년인가 하셨거든요. 러시아, 소련이죠. 그때 소련의 넘버원을 31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푸틴 형은 지금 한 20년 정도 돼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예뻐 보이죠. 이렇게 하트가 돼 보이기 때문에 31년. 하트를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스탈린 아저씨를 조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틴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3연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게 푸틴 아저씨가 3연임밖에 안 했냐? 아니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은 두 번밖에 못 하니까 이거 다 아시죠? 중간에다가 자기 부하락으로 뭐하고 다른 분 한 번 넣었죠. 다른 분 대통령 한 번 넣고 자기가 또 이렇게 했죠. 사실은 메드베데프 형 잠깐 징검다리 삼아 넣고 여기까지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일단 24년은 확정했어요. 24년 하면은 이 연임이니까 사실은 뭐 징검다리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징검다리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넣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헌법에서 이딴 거 임기 제한 이딴 거 지우고 귀찮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원대한 꿈을 약간 살짝 아주 살짝 비치셨는데
했는데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질문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답한 것뿐이다라고 살짝 발을 빼셨지만 어찌 됐건 임기 제한을 삭제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2019년 12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탈린 아저씨를 잠깐 알아봐야겠죠. 스탈린 아저씨가 어떻게 31년을 할 수 있었는지 뭐를 푸틴 형이 원하는지 잠깐 보면은 이게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인가? 소련의 땅이죠. 와, 뭐 어마무지하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1에서 15까지 15개 나라들로 쫙 갈라졌는데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 또 땅을 또 궁금해하실까봐 저도 갖고 왔어요. 궁금해서 이게 설마 몽골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컸나를 요런 거를 갖고 와봤는데 야, 몽골 형들이 훨씬 컸습니다. 역시 형이야. 왜냐? 이걸 먹었거든. 중국을 지배하셨기 때문에 몽골이 훨씬 컸는데 사실은 몽골 형들은 조금 더 컸어요. 근데 안 먹은 거지. 어디를? 여기네. 춥잖아. 우리 몽골 형들 좀 헐벗고 다녔기 때문에 요 동토는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 뭐 못 먹었다기보단 안 갔죠. 안 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하면은 땅이 어마무지했는데 하여튼 이만했고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면은 뭐 몽골보다 더 컸던 데가 있다 라고 나오는 데가 이제 예전에 대영 제국인데요. 사실은 몽골 형들도 저 북극까지 다 갔으면 더 클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대영 제국의 땅은 무슨 캐나다, 호주 대륙, 인도, 뭐 아프리카도 한 30%를 요거도 본체는 이건데 멀티를 뭐 거의 뭐 사박에 다 깠기 때문에 그래서 3,670만 평방키로 뭐 넓이로 따지면은 뭐 세계 최대 뭐 국가가 아니냐 브리티시 엠파이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호주 이거 통째로 칠한 거는 좀 뭐 한 요 정도만 사실은 사용을 했죠. 이 옆쪽은 버려진 땅이어서. 자 하여튼 요거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상당히 흥미있는 자료에서 갖고 와봤어요. 뭐가 흥미있냐? 미국 GDP를 100으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다른 G2 뭐가 됐던 간에 소련이 됐던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미국을 향해서 치고 올라왔던 국가들이 미국 GDP 어디까지 갔을까를 보여준 표거든요. 요 회색이 러시아입니다. 회색이 최대 간대가 44%. 이렇게 많이 갔나? 소련이 미국의 절반 이상을 못 넘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자, 8%입니다. 지금은 12분의 1이에요.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요즘 미국 입장에서는 귀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8에 있어요. 8. 뭐라고 해봐야 12분의 1이야. 12분의 1. 자, 요 파란 건 일본입니다. 이쯤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자 합의로서 명치한데 그대로 맞고 쭉 빠져서 지금은 24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입니다. 여기는 지금 미래예요. 이 이유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미래로 봐야 되는데 중국의 계획대로 가자면은 2050년에 미국을 넘어서 112로 가자는 건데 미국이 보면은 44대니까 명치 때리고 한 6, 70 가니까 명치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 60 된다는 것 같아요. 62%죠. 62%가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 앞에는 중국의 이제 계획이고 이쯤 올라가니까 다시 명치를 때리는 게 아니냐. 요게 이제 신문의 내용이에요. 명치를 이제 때리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에 저렇게 둘이 박터지게 싸운다가 신문의 내용인데 잠깐 러시아 역사를 잠깐만 봅시다. 재미를 위해서. 옛날 러시아 역사를 보면은 뭐 시작점은 뭐 더 옛날도 있겠지만 너무 옛날로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러시아가 뭐 자기의 역사인지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들은 나라가 있어요. 키예프라고.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써있겠죠. 키예프.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터키고 여기가 불가리아고 여기가 독일. 이쪽인데 요만한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역사인데 뭐 우크라이나도 뭐 우리 거 아이가라고 갖다 쓰는 나라니까. 자,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었는데 저 때가 사실상 이쪽에 최초의 어떻게 우리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죠. 키예프 공국. 물론 여기가 이제 그건 있어요. 저게 과연 러시아 너의 역사냐, 우크라이나 역사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요즘에 저희가 이슈가 되는 게 러시아가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네들 궁전 크렘린 궁 옆에다가 저 키예프 공국의 대공 가장 잘 나가신 분이죠. 블라디미르 동상을 세웠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 뭐 고구려 광개토 도왕 비를 거기다 세운 게 아닌가라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남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블라디미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치한 지도자인데 니네가 왜 세워? 그러니까 러시아가 역사를 확장하는 민족주의의 일환이다. 거기서 많이 들은 저걸 세울 때 푸틴 대통령도 왔고 드미트리 총리도 왔고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저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보던 건데 하여튼 뭐 여기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 키예프 나라라는 데를 딱 보시면 나라가 여기 막 생겼거든요. 힘이 없어. 무슨 힘이 있겠니? 이제 막 생겼는데 그럼 옆에 있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강대국이 누구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게 막 700년 80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 얘기죠. 이때 가장 강대국이 당연히
얘네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로마잖아요. 로마, 동로마. 썩어도 준친 로마 제국이 반으로 잘렸지만 아직도 우쌰우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막 나라가 된 키예프 공국이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여기에 충성해야겠죠. 충성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쵸. 처음은 결혼이고 두 번째가 종교죠. 그래서 여기서 종교를 가져와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러시아의 종교죠. 황제한테 뭐 결혼도 시키고 뭐 그런 것도 시키는데 종교를 가져와요. 그게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러죠. 그게 이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종교가 이렇게 했다가 위로 커져가게 될 수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요즘에 러시아하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저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러시아거든요. 여기가 유럽이고 자 러시아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바다로 여기가 흑해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걸려요? 가는 길에. 여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가다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우크라이나 나라 위치는 상당히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가려면 걸려요 다리에. 게다가 러시아가 맨날 부르짖는 게 뭐 부동항이잖아요. 이 나라 뭐 이쪽 항은 다 얼었으니까 부동항 그러면은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걸리잖아요. 딱 봐도 우크라이나가 항상 걸려요. 갈 때 일로 뭔가 가려면은 이걸 통과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뭐 러시아하고 쌈 싸먹힐 수밖에 없는데 자 게다가 뭐 부동항 그러면 여기가 걸리죠. 여기가 연결이 돼 있을까요? 뚫려 있을까요? 요 안에 있는 여기가 크림반도죠. 반도의 칼자루 뭐 이런 표현을 쓰는 크림반도고 여기가 뚫려 있어요. 잘 보시면 그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는 이쪽에서 일로 나오고 싶은데 여기가 흑해죠. 이 크림반도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에라이씨 하고 여기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후루룩 짭짭하셔서 지금은 크림반도가 러시아 겁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뭐 위에 뭐 비행기 지나가고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싸웠다가 탱크에 밀렸죠. 한 방에 밀려서 지금은 러시아께 됐는데 저렇게 저걸 먹어도 불안하니까 이거 언제 달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언제 달라 그럴지 모르겠어서 여기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 해협에다가 게르치협이라고 쓰여있는 해협에다가 다리를 만들고 아까 거기 보셨잖아요.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하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다리를 만들어. 내 거다 이거지. 그래서 유럽 최장 이거 2018년 최신 뉴스입니다. 3조 9천억 거의 4조를 투입해서 유럽에서 가장 긴 크림 대교를 만들었어요. 다리 길이가 지금 19km인데요. 이거를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오케이 했겠니 안 했겠니? 당연히 허가 따위 할 리가 없지만 마더 러시아 형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 그러고 내가 짓겠다는데 확 열받으면 탱크 간다. 그래갖고 만들었어 이겁니다. 크림대교. 됐고 닥치라는 거죠. 닥치고 만들었어요. 와 이게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 배가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형배도 갔는데 이제는 높이 제한이 생겼어요. 높이 제한이 생기고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 연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는 저기는 여전히 뭐 팍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건 현대 얘기였고요. 하여튼 그래서 키예프 공공 뭐 자기네들의 뭐 시초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우크라이나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몇백 년 뚜닥뚜닥 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 모스크바에도 뭐 만들고 여기도 뭐 새로운 뭐 민스크에도 뭐 만들고 막 도시들 세우면서 드디어 여기도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에 뭐가 옵니다. 아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거의 재해가 오죠. 재해. 거의 자연 재해급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헬로우 하면서 옵니다. 헬로우 하면서. 호드가 침략을 해오죠. 호드가 침략을 해오는데 그게 거의 막을 수 없는 재해였어요. 우리 호드 형들이 감히 얼라이언스 따위가 지금 어디 덤비냐고 이런 거 들고 가볍게 와서 싹 쓸어 가십니다. 이게 그냥 한번 쓸고 가지 않았어요. 이 형들은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다가 나라를 만들잖아요. 무슨 한국. 대한민국 아니죠. 무슨 뭐 킵차크 한국 무슨 한국에서 나라를 만들어서 주저앉아요. 허허허허 거기 뭐 베이스 캠프 만들어서 한 몇백 년 주저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이 호드 형들의 엉덩이에 몇백 년 깔라 계시죠. 이렇게 깔려 계시는데 이 참 러시아 형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게 러시아 형인지 우크라이나 형들인지 위치에서 보면 억울한 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징기스칸이 사신이 호라즌에 보냈다가 호라즌이 징기스칸 사신들을 뭐 수염 깎고 머리 깎고 해서 철퍼덕하고 내쳐서 보내잖아요. 이 한 방에 징기스칸 형이 열받아서 쳐들어옵니다. 이거 호라즘 자리죠. 옛날에 호라즘 제국. 호라즘에 쳐들어와서 옛날에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징기스칸 형이 호라즘에 쳐들어와서 호라즘 형들을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농담 아니죠. 실제 가보시면은 진짜 그 나라가 지워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뭐 망한 게 아니라 지워졌습니다. 근데 지워진 건 좋단 말이야. 지워진 건 좋은데 하필이면 여기 있던 황제 있죠? 왕 아저씨가 몽골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정말 운이 없게 이 왕이 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러시아 형들 입장에서는 일로 도망갔어요. 위쪽으로 도망갔어. 위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니까 이 몽골 형들이 쓸다가 저놈 잡아라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일로 따라갔습니다. 일로 갔으면은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은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운 없게 일로 가다가 일로 보니까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키예프 무슨 공국 무슨 대국 뭐 이렇게 뭐 대공들에서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가 와서 에라이씨 하고 머리를 들이박죠. 오지 말라고. 이랬다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거 들이박았으면 안 되는데 형이 왜 하필 일로 와서 지워져요. 머리가 지워지는데 이 전투가 옛날 영상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 유명한 칼가강 전투. 이게 사실은 뭐 메인 병력이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얘네 쫓아가던 별동대 잡으려고 여기 있던 뭐 5만인지 6만인지가 머리 들여받았다가 지워졌어요. 사실은 이때 몽골이 이거를 먹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 잡았잖아. 왕 잡았기 때문에 다시 몽골로 돌아갔다가 아래에 있는 중국 대륙 열심히 때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까지도 아직도 지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병력이 한번 인간이 크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한번 지워진 데가 그렇게 빨리 안 차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뭐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냐고 물음표를 띄운 다음에 나라를 세우죠. 이제 뭐 킵차크 한국 뭐 이런 거 세우죠. 한 200년 정도를 여기를 후루룩 짭짭하고 이게 사실은 슬픈 얘기인데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킵차크 한국이라 그러죠. 쭉 하고 뭐 아래는 일한국 무슨 한국 해서 이게 다 내 건가요? 뿌 하면서 이 러시아를 지배를 하는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할 수 없다. 뭐 그때 뭐 이런 역사 이렇게 표현해요. 속국이라고. 1500년대까지 거의 1500년까지 속국이었죠. 속국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알만한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로마노프 왕조라 그러죠. 그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자, 로마노프 왕조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몽골 형들에서 벗어나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왕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이분이에요. 스트리스라고. 왜 유명하냐? 물론 뭐 저 나라의 기반을 다스고 그런 것도 유명한데 여기 쭉 적은 거 보이시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일세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들 알렉세이 사망. 요거는 좋은 말로 사망이라고 적었지만은 사실은 이 아저씨가 이렇게 했죠. 역사는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황후 뭐 야카테리나라가 나오는데 이분이 정부였죠. 정부. 정실 부인이 아니라 후궁 비슷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내쫓고 다시 황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을 죽은 다음에 얼마 못 가서 2년인가 3년 뒤에 급사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 출신이라 그러면 뭐하고 세컨이었던 이 황후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러시아면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 황제들.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왕을 할 사람이 없네.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왕을 할 사람이 없어서 드디어 러시아의 여제 시대가 열립니다. 뒤로는 쭉 여자 황제들이 되게 많죠. 러시아에는.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카테리나라고 시작하는데 이 아줌마도 어마무지하죠. 문명해보시면 나오는 그분인데요. 뭐 어마무지합니다. 보시면은 무슨 뭐 자기의 뭐 정부죠. 이것도 남자 정부. 이 러시아는 남자는 여자 정부를 두고 여자는 남자 정부를 두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이 책을 러시아 역사를 읽다 보면은 다 계셔. 여자가 권력을 잡으면 남자를 두고 남자가 권력을 잡으면 여자를 두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하여튼 뭐 대단한 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자기 정부의 뭐 머리를 자른다 뭐 이런 험악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요분이 손자예요. 이 손자를 왜 모시고 왔냐? 이 손자 표정이 좀 그림으로도 나오지만 조금 이 그 판단력이 조금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굉장히 없는 행동을 하다가 여기가 와이프 되시는 분입니다.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야, 살벌한 역사를 그 자랑하죠. 판단력이 좀 없어서 그 딴 나라 편 들어주다가 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와이프가 이렇게 2세가 됩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돼요. 이 포트르 3세 아시는 분 아시네. 이분이 프로이센을 살렸죠.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쳐들어가서 사실상 멸망하는 거 아닌가요? 뿌 했는데 이 아저씨가 나는 프로이센이 좋아요 하면서 군대를 후퇴시켰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칼 맞았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저씨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라는 아저씨인데요. 자, 손자까지 내려왔죠.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이 아저씨가 중요하게 된 그나마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아저씨 시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는 별게 한 게 없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일을 자꾸 맡겼어요. 그게 이 아저씨죠.
저 아저씨 시대에 갑자기 우리 폴레옹 형이 나에겐 불가능은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러시아로 쳐들어옵니다. 나는 아무 한 게 없었는데 뭐 불가능은 없다 뭐 미션 뭐 임파서블이죠 나싱 그러더니 쳐들어오잖아. 쳐들어와서 러시아를 쫙쫙 미는데 물론 우리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하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들어가서 개고생 했대더라 라는 거밖에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데 진짜 개고생한 걸로 유명합니다. 하필이면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진짜 그 생고생 개고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잠깐 보면 자 이게 프랑스에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해요. 나폴레옹이. 여기 어디쯤 가서 추워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모스크바를 점령합니다. 사실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 성공이에요. 왜냐면은 모스크바 점령이 목표였거든. 모스크바를 점령해서 얘들을 항복시키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점령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출발합니다. 한 25만 명으로 출발 짠짠짠짠짠 가는데 중간에 싸움이 없어요. 뭐 전투가 없잖아. 쭉 가다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7만 5천 명 데드가 나와요. 좀 갑자기 싸움도 없는 데서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디지즈입니다. 디지즈. 자 질병. 여기서 질병 디버프 한번 뜨죠. 질병 디버프 한번 떠서 7만 5천 명이 가시고요. 짜짜짜짠 가는데 딱 한 번 싸워요. 여기 보르도니오? 여기서 한 번 싸웁니다. 3만 명 정도 죽어요.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모스크바에 입성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 추위와 질병이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25만 명이 갔는데 대충 절반이 안 되게 9만 5천 명 정도가 이상하게 싸움 한 번밖에 안 하고 모스크바를 점령했는데 surviv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별로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는데 하여튼 50%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9만 5천 명이 survive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해. 자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야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야 난 모스크바를 점령했어. 야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아까 전에 왕이었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가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폴레옹 형이 거의 기절을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 캄차카까지 물러난다고 해도 항복을 하지 않겠다. 여기가 모스크바거든요. 캄차카까지 제가 찍어왔어요. 캄차카 여기죠. 캄차카까지 물러난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겠다. 자 여기입니다. 캄차카. 지금 여기서 여기 오다가 거의 실신했습니다. 저 50% 정도가 싸움도 안 했는데 실신했는데 여기서 항복해라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 황제라는 사람이 캄차카 얘기라는 거야. 여기죠 여기. 자기들이 몽골 병력도 아니고 이거를 이래갖고 이거를 해서 점령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생각을 하죠. 그때서야 우리 폴레옹 형이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었다는 사실. 야, 저놈이 저럴 줄 몰랐네. 이것이 도망만 가고 말이야. 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도 없고 도망을 여기까지 가도 항복을 뭐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왔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뭘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거 뭐 여긴 줄 알고 왔는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짠짠짠짠짠짠 돌아가요. 쭉 이거 점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도망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갔는데 이 와중에 나온 게 요런 형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런 영상으로, 와, 지금 장난 아니겠죠? 최소 영하 30도, 영하 40도를 후짝후짝 하면서 요런 영상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시다가 얼마가 돌아가셨냐? 이거 보이시죠? 얼마가 돌아가셨냐면 57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싸움도 안 했는데 이거 갔다가 이거 오는데 게릴라전 좀 맞고 뭐 추위에 떨고 질병 좀 했다가 거의 전멸당했죠. 혹시나 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뭐 그래도 당시에 폴레옹 하면 폴레옹 형제면은 유럽의 지배자였을 테니까 프랑스 파리부터 출발하면 답이 없고요.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했겠지. 그래서 프랑스 파리부터 출발했다면 답이 없고 그래 어쨌건 유럽의 지배자였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자기 나와바리였겠죠.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출발한다고 쳤을 때 이 거리를 재보니까 1600km, 1000마일. 여기서 여기 가는데 직선거리입니다. 자, 직선거리 1600km니까 대충 이렇게 돌아가면은 한 2000 몇백 킬로 되는 거죠. 가는 게. 한 그 정도 뭐 여기서 출발했다 그래도 대충 한 2000km. 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걸어서 가다가 거의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폴레옹 형의 불쌍한. 근데 저 한 방에 이렇게 됐죠. 폴레옹 형은 어떻게 됐냐? 역사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있죠. 나폴레옹 아저씨가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들어갔어요. 모스크바에 가니까 불을 지르고 도망갔어. 그래서 불을 다 껐어. 불을 끄고 크렘리궁에 딱 앉아서 내가 드디어 너희들을 이겼으니까 항복을 해라 했는데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협상을 청이 오길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아 여기 내가 이겼는데 쪽팔리게 내가 먼저 뭘 제안할 수는 없었는데 끝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평화협정을 먼저 제안했지만 회답도 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오지 않고 날은 추워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어딘가요? 봤더니 모스크바야.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거의 전부가 사망을 했죠. 이 한 방으로 조금 있다가 나폴레옹 아저씨가 퇴위돼서 엘바 섬으로 가죠. 엘바 섬으로 갔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나왔다가 또 져갖고 다시 들어가는. 근데 나폴레옹 시대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데
50만이 넘는 인파가 가서 10%가 살아왔습니다. 5만 명 이하가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50만에서 뭐 60만 명 사이가 거의 전부가 가다가 죽었어요. 여기 나오지만은 땅이 얼어붙어 무덤을 팔 수조차 없어 시체를 불태우려고 했지만 연기와 악취가 났기 때문에 그냥 던져놓았다. 하여튼 요 한 방으로 러시아가 당시에 세계적인 또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 힘 너무 센 거 아니냐. 우리 볼레옹 형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먹었던 크림반도를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제정 러시아 시대죠. 우리가 나폴레옹도 프랑스도 이겼는데 이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냐고 내려옵니다. 크림반도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냐고 내려오는데 왜냐면은 당시에 요 부근의 지배자가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보기엔 러시아가 세. 그래서 사실 주려고 그랬어. 주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찌르죠. 뒤에서 아니야 죽이 뭘 약해 야 허접해 아무것도 없어. 야 그때 싸워서 얘네 그 도망만 가서 이긴 거지. 네가 할 수 있어. 이거 찔러야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어? 정말? 싸웁니다. 그랬다가 핵펀치를 맞죠. 여기서 나라가 없어질 뻔합니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니들이나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힘 있다. 그때문에 오스만 투르크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찔러갖고 러시아하고 싸웠다가 그냥 명존세를 당하죠. 명치를 세게 맞고 거의 기절할 뻔하는데 형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니까 영국이 참전을 하죠. 때는 이때다. 다 맞았니? 너가 맞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다 맞았으니까 드디어 크림반도에 들어가서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영국하고 싸웠다가 박살이 나죠. 영국하고 될 줄 알았는데 영국하고가 안 되었던 이유는 영국은 러시아의 안에까지 쳐들어갈 이유가 없고 얘는 배를 타고 있잖아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서 포격해서 일로 쏘고 저쪽 반대로 가서 저쪽에 가서 쏘고 여기서 와서 배로 와서 쏘고 이 배로 식민지가 많으니까 사방에서 쏘기만 하니까 그냥 뭐 찍소리 못하고 두들겨 봤다가 아웃복싱에 당해갖고 갑니다. 인파이팅 할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프랑스처럼 쳐들어와서 우리 모스크바까지 점령해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밖에서 대포만 쏘잖아. 대포만 쏘고 여기다가 맨날 때려 박으니까 러시아가 작살이 나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될 줄 알고 프랑스하고 여기서 뭐 될 줄 알았다가 결국 영국, 프랑스, 크림 연역에서 박살이 나고 요때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많이들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박살이 나니까 뭐 어떻게 부동항 어쩌고 따뜻한 유럽 뭐 남쪽 나라 나도 어떻겠니 하다가 크림 전쟁에서 박살이 나요. 그래서 휘청휘청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어디로 가야겠어요? 서쪽으로 가다 막히니까 당연히 일로 갑니다. 왜 일로 가겠어요? 연해주로 가죠. 일단 여기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나라가 만만했거든. 거기 누가 있겠어요? 여기는 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좀 그래 보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뭐 별로 그래서 얘를 또 두드려 패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옛날에 중국 땅이었잖아요. 이쪽까지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후루룩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가 됐죠. 후루룩 그렇게 원투 때리면서 들어와서 요때 그 크림에서 쫓겨난 다음에 요걸 먹어요. 이쪽에다가 항구를 짓고 있죠.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항구를 지면서 여기서 못한 거를 저쪽 가서 우리 총나라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또 한 대 맞고. 여기 사실은 러시아가 이때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세잖아. 왼쪽에 갔을 때는 내가 너무 약했는데 오른쪽에 가니까 내가 너무 세. 신났죠. 신나서 누구랑 붙습니까? 자, 꼬레아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좀 만만해 보이는 게 꼬레아가 자기 거라고 뭐 이렇게 찝쩍찝쩍 대고 있으니까 요 나라하고 붙죠. 저쪽에서는 내가 일진인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침을 흘리고 있잖아. 이 자식이 하고 그냥 머리를 들이박죠. 그냥 머리를 들이받았다가 뭐 결론은 아시겠지만 그랬다가 요 솥불 잘리는데요. 요 솥불이 잘리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죠.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발틱 함대 출발을 여기서 했습니다. 1904년 10월 15일 날 일본이 싸우니까 에라이씨 하고 쟤네를 때려주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 발틱 함대가 간 길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오니까 여기서 명치 세게 맞고 실신을 하죠. 간 게 1904년에 출발했는데 도착한 게 1905년 중순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의 몇 개월이니 한 7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가다가 거의 실신을 합니다. 나눠서 갔어요. 빨간색으로 가고 파란색으로 갔는데 뭐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갖고 있어서 통과를 못했다. 운하가 낮았기 때문에 러시아 배가 통과를 못했다. 많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됐건 통과를 못해요. 전혀 힘을 못 썼죠. 사실은 러시아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쓴 이유가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까 보셨지만 이런 데가 식민지잖아요.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여기는 영국, 여기도 영국. 해변가에 있는 데가 다 자기들 식민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되는데 러시아는 식민지가 없죠.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데를 이렇게 보내.
이렇게 보냈다가 여기서 그냥 갔습니다. 세계 여행을 한번 하시고요. 머나먼 여행을 한 다음에 박살이 났는데, 얼마나 박살이 났냐? 피해 정도로 갖고 와봤는데 믿기지 않는 피해를 입었는데, 러시아 함대가 여기 보시면 전사가 4,800명, 포로가 6,100명, 한마디로 거의 90% 이상이 잡혔죠. 11,000명 정도가 죽거나 잡혔는데 일본은 전사가 100명이에요. 부상이 500명입니다. 사실상 조그만 배 말고는 침몰도 안 했어요. 러시아는 함대 전체가 날아갔어요. 16척이 그냥 다 작살이 났는데, 뭐 일본은 조그만 거 3개 부딪히고 말았어요. 10,000명 넘게 죽고 뭐 얘는 1,000명도 안 죽었으니까. 싸웠던 진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싸웠다 그럽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포 길이가 제가 읽어보니까 얘네들이 영국제 포래요. 대포가 영국제, 그 좋은 거 달아야죠. 무기를 좋은 거 달아야 되는데 사거리가 긴 거를 달고 있으니까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쐈는데, 얘네는 사거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와야 이제 나가는데 여기까지 가다가 1.4 맞고 이렇게 됐다고. 역시 무기는 그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좋은 걸 안 쓰고 사거리 짧은 거였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옆으로 쫙 쏘였는 데다 들이박다가 거의 뭐 전멸을 했죠. 10,000명 넘게 잡히거나 죽고, 일본은 거의 피해도 안 입는. 물론 이랬다가 이제 가장 최악은 요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이라 그래서 둘이 조약을 맺죠. 덕분에 우리나라가 뭐 일제시대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자, 하여튼 러시아가 여기서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당하니까 제정 러시아가 휘청휘청하면서 에라이씨 안 되겠다, 우리의 영광의 세월을 되돌아달라 하면서 러시아의 전 세계를 흔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랑 말랑 하는데요. 레닌이죠. 사실상 소비에트 연방을 만든 레닌이 등장을 하는데,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켜서 레닌이 권세를 잡는데, 사실은 레닌의 똘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레닌하고 같이 있었던 형이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등장하신 스탈린. 레닌이 스탈린을 밀어줘서 스탈린이 크는데, 이 스탈린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before, 여기 after입니다.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은 요런 게 많습니다. 스탈린 그러면 스탈린의 첫사랑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강철의 짐승, 뭐 강철의 도살자, 강철의 학살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렇게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꽤 있어요. 냉혹한 혁명가가 되기 전에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청년이어서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하고 너무 사랑했는데, 문제는 혁명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내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근데 아무 도움을 못 줘서 아내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탈린이 아내에게 달려갔지만 결국엔 죽어서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다가 실신했다. 실신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출발합니다. 사랑에 빠졌던 젊은이가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인간성을 접고 피해 숙청을 일삼는 강철의 독재자, 스탈린이 강철 인간이라는 뜻이죠. 강철의 독재자가 등장을 했다. 이런 게 내용이 많아요. 얼마나 숙청을 많이 했냐면 유명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유명한 사진이냐면 얘네들 똑같아요. 요즘에 어떤 나라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지도자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숙청을 당해요. 그럼 갑자기 이 사진에서 이분이 지워지죠. 갑자기 어떤 포토샵 같은 기술을 하면서 이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변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이분이 가세요. 여기 또 지워야겠죠. 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워요. 조금 있다가 이분도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이 사진이 이렇게 자, 요렇게 되는 현대에도 많이 보이는, 자, 요런 전략을 쓰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워낙에 많이 수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이 이렇게 혼자서 계시는, 거의 다 죽이고 권력 투쟁에서 밀린 인물 다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사진이 되게 많은데, 이 스탈린이라는 게 필명입니다. 필명. 원래 갖고 있던 주가시빌리, 원래 이름은 이오시프 주가시빌리라고 그럽니다. 강철인이라는 뜻의 러시아 필명이 스탈린. 저로 치면 슈카죠, 슈카. 이 아저씨는 스탈린으로 쓴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쓰면 아마 슈칼린 튜브 뭐 이런 거 했겠죠. 스튜브를 했거나 스티비, 탈린 TV 뭐 이런 거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스탈린이었어요. 자, 그래서 스탈린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냐? 이 아저씨 정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숙청 그러면 그날로 죽은 거예요. 너 숙청. 유명한 짤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든 짤 아닙니다. 원래 있는 짤이에요. 너 숙청이야, 너 숙청. 가리키면 죽는 겁니다. 2인자고 3인자고 상관이 없어요. 너 숙청하면 죽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현대파는 옛날에 이렇게 죽였고 요즘에는 죽이진 않죠. 파이어를 하죠. 요즘에는 파이어를 하시긴 하지만 옛날에는 숙청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파이어, 아니면 뭐 너 고소가 되는 뭐 그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숙청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숙청을 했는데, 이 아저씨 숙청이 정말 유명해요. 오죽하면은 표현도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호러 이런 표현도 쓰고 대숙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아무나 KGB 원들이 총을 들이대고 쳐들어와서 너 누구지라고 묻는데, 이반이 아니요, 저는 이바노 비친데요라고 대답을 하면은 평생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한 적은 없었다. KGB 원들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당신이 슈카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내가 슈카가 아니었으면은 목숨을 산 거죠. 평생 이보다 더 행복한 적은 없었다 정도로, 누가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 죽은 거예요.
죽거나 거의 아오지죠. 이때도 아오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평생 있은 것보다 행복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 숙청을 1200만 명을 시켰다 그러니까 1200만 명 중에 처형된 사람, 바로 죽었다라고 생각된 사람이 100만 명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돼서 희생자가 1000만 명. 러시아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정말 많이 죽이거나 유배하거나 숙청된 사람이 어마무지했어. 심지어 나오죠. 지도급 인사도 3167명을 한 번에 처형하는 문서 따위다 이렇게 사인을 한다면 영어도 보고 한 번에 3000명급은 그냥 한 번에 숙청을 하는 홀로코스트죠. 이게 더 그레이트 호러, 더 그레이트 테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틀러의 손에 희생된 유대인 수보다 더 많이 죽였기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죽였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숙청은 어떻게 끝나요? 역사를 보면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이 숙청을 하는 오른팔이었어요. 한마디로 2인자는 아니고 명령을 내리면은 실행을 하는 심복이었어요. 심복. 누굴 가서 죽이고 이걸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스탈린이 자기가 욕을 먹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욕을 먹으면 당연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얘가 잘못한 거지. 이놈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죽였네. 이놈이 잘못한 거죠. 이놈이 어디 네가 지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망나니를 제가 잘못 키웠네요. 제가 여러분의 대신 그 화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웁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우죠. 조조도 많이 하잖아요. 역사에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지워져요. 요즘에 현대판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구조조정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죠. 외부에서. 왜냐면 욕을 먹으니까. 구조조정하는 사람 욕을 먹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실 회사를 떠나고 그 다음 CEO가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말로가 좋지는 않은데 자, 그리고 스탈린 아저씨가 저 아저씨를 죽인 다음에 사실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죠. 스탈린 아저씨가 아직도 러시아에서 지금 굉장히 평판이 좋은 이유예요.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 이 아저씨죠.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 걸로 러시아를 쳐들어줘. 이걸 막아냈기 때문에 스탈린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숙청을 하고도 아직도 인기가 좋은 이유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침략을 막아낸 구국의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G2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나폴레옹의 판단 미스를 그대로 따라해서 바르바로사 작전. 한마디로 여기를 쳐들어가는 작전을 펼치는데 생각보다 소련이 이때 셌어요. 러시아가. 독일이 생각하기에는 압도적으로 밀 줄 알았는데 밀긴 밀었지. 압도적으로 밀었는데 나폴레옹과 똑같이 조금 많이 밀어야 됐죠. 조금 많이 밀어야 되기 때문에 밀다 이렇게 여기까지 쉽게 밀었는데 저기까지 밀려니까 팔이 좀 짧았죠. 팔이 좀 짧아서 밀다 지쳤는데 러시아가 좀 셌어요. 자,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는 한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일본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일본이 동쪽에서는 자기들 편을 들어서 러시아를 쳐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일본은 바빴어요. 뭐 하느라 바빴겠어요. 이거 하느라 바빴거든. 아직 형 바쁘다. 잠깐만. 이거 하고 여기 먹고 지금 대동아 모시기네.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느라 바빴기 때문에 여기에 치고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춥잖아. 여기 추운 땅덩이 이거 얼음밖에 없는데 뭐하러 쳐들어가. 여기가 지금 대평야인데 대평야. 이거 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여기를 도와주고 그게 안 됐어. 전혀 안 되니까 러시아가 이쪽에 있는 병력을 전부 빼서 독일하고 맞섰죠. 게다가 독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우리 폴레옹 형하고 똑같은 걸 경험하죠. 역시 장군 형들은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경험하죠. 야,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몰랐나? 이거를 몰랐나? 야, 이거 모르면 좀 그런데 가서 이제 이런 거 좀 당하시고요. 와, 이거 장난 아니죠. 거의 사진 많아요. 가서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죠. 여기를 내가 왜 왔던가, 엄마 여기 어디예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싸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겨울 한 번 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소련은 독일한테 엄청 깨졌죠. 전쟁으로는 엄청 깨졌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지금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요거는 전쟁으로만 죽은 거고 2차 세계대전 전체로 2900만 명이 죽었어요. 와, 3000만 명이 죽었어요. 혼자서. 거의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의 거의 50% 이상 혼자 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죽기는 많이 죽었지만 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맞기는 엄청 맞았죠. 두들겨 맞기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게임은 이겼습니다. 질 게임은 못했지만 이기긴 이겼다. 남 죽은 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인명 피해인데 나치 독일이 한 700만 800만 되는데 소련이 3000만 명이니까 미국은 정말 대단하죠. 40만 명 죽었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럴 수 있어. 야, 미국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대서양 건너편에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야, 영국은 뭔데 50만 죽냐? 이 나라는 대표적으로 싸운 나라인데 50만 명 죽어요. 독일은 700, 800만 명 죽고 미국과 영국은 둘이 합쳐서 100만 명이 안 죽었으니까 중국도 많이 죽었죠. 중국도 1000만에서 2000만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얘기는 많이 해봐야 필요가 없고 딱 한 전쟁만 최근에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전투가 영화화됐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유명했던 전투라 그러면 뭐하고 철군 중에 하나인데 덩케르크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영화가 됐어요. 덩케르크 후퇴작전이라고. 이게 왜 그렇게 영화가 될 정도로 유명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먼 나라의 이웃나라에도 나올 정도의 유명한, 독일이 여기 있잖아요. 프랑스가 여기 있죠. 이거 역사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프랑스가 바질바질 떨잖아요. 애들이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1차 대전 한번 했으면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로 만듭니까? 그 유명한 마지노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마지노선이 혹시 뭔지 모르실까봐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와, 씨, 실화냐? 여기가 포탑이고요, 여기가 포탑이고, 여기가 포탑이고, 여기도 포탑이고요. 다 포탑이에요. 이 안에 연결이 다 돼 있고. 이 몇 층짜리야? 산을 깎아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저 라인을 따라서 요새를 쫙 만들었어요. 저 위에 보이는 포탑이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포탑을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붙여놓고 쫙 깔아놨는데 하필이면 양심 없는 놈들이 옆으로 쳐들어왔죠. 저것 때문에 뭐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독일은 이런 걸 쓰려고 했다 그럽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저기를 이런 걸로 빵 싸서 뚫으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었죠. 왜 필요가 없었냐면은 그치, 그냥 벙커 많이 만들면 별로 안 가면 되죠. 그 드랍하면 되잖아. 옆으로 가든가. 아니 입구에다가 벙커 쫙 깔아놨는데, 여기 벙커 깔았는데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로 들어오죠. 유명하게 요로 들어와서 넬름 먹은 다음에 이걸 밀어붙이니까 여기 나오죠. 연합군의 병력이 여길로 몰려요. 여길로 몰려. 독일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지금 연합군의 병력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여기 헤엄쳐 갈 수는 없잖아. 이 도보 해협을 아무리 이게 길지 않다 그래도 이게 헤엄쳐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헤엄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저 몰살 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오는 게 덩케르크 철수작전이에요. 철수를 해야 돼, 일로. 근데 이게 좁아 보이지만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다 몰려서 배가 없는 거야, 배가.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류 역사상 뭐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다. 몰려오는 적을 피해서 이거를 건너서 탈출해야 되는 작전이 덩케르크 탈출 작전. 이거 어떻게든 탈출해야 되는데 영화 보면은 뭐가 나와요? 탈출이 배가 없으니까 영국도 프랑스건 다 이걸 요청하죠. 국민들한테. 있는 배, 낚싯배건 뭐가 다 끌고 가서 사람 좀 태워서 오라고. 군인들 태워서 돌아오라고. 민간 선박에 있는 전 나라에 있는 배란 배는 다 가요, 글로. 글로 다 가서 영화 보시면 요트도 가죠. 요트인지 보트인지 요것도 가서 몇 명이라도 태워가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죠. 와, 대단한 숫자인 것 같아요. 33만 8천 명이 어떻게 됐건 철수를 합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분은 치면 되지만 이거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영국 공군들이 거기에 계속 폭격하는 거죠. 오지 말라고. 여기 지금 철수작전 하고 있으니까 독일군이 오지 말라고 지원 폭격만 3,500킬을 하고 영국 민간 선박들이 800척이었다. 75km라는데? 헤엄 못 치겠는데? 75km를 헤엄쳐 갈 정도면 이건 탈인간이죠, 탈인간. 이건 잠깐만. 뛰어도 안 되겠는데? 걸어서도 75km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고 800척 가까운 민간 선박들이 동원이 되면서 33만 8천 명이 철수에 성공을 합니다. 조리현 형님 정도면 모르겠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 나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성공을 해요. 저 치열한 철수 작전이 영화가 된 건데 그렇게 철수를 해서 병력을 살린 게 도움이 됐죠. 조금 있다가 4년 뒤에 사실상 전쟁을 끝나는 작전이 펼쳐지죠. 그게 욜로입니다. 도망갔다가 힘 모아서 4년 뒤에 독일이 정신줄 놓고 소련 친 틈을 타서 지니까 욜로 들어오죠. 이게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지는 거죠. 욜로 들어옵니다. 욜로. 여기가 이제 노르망디 해협인데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참 인생은 운빨이라고 하는 게 상륙작전은 뭐 다 아시니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유타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오하마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골드 있죠, 주노 있죠, 소드 있습니다. 소드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욜로 요 좁은 여기 노르망디 해안이에요. 지금 노르망디 이쪽 해안인데 요 해안으로 지금 상륙작전을 하는데 팀이 5개 팀으로 나뉘어요. 오마하? 오하마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한마 아니죠. 오한마 아닙니다. 운이 없던 팀이 있어요. 일로 간 팀은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하필이면은 이 오마하 쪽 이름만 봐도 오한마스럽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됐는데 일로 간 팀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유명하죠. 전쟁사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 오마하 전투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독일 부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352 사단이 거기서 훈련 중이었고 쫙 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일제 사격을 날렸기 때문에 독일군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우왕좌왕했다. 살고 싶으면 해안을 떠나라라고 뭐 서로 외치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이 해안 전투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도착하기 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도착을 하는데 상륙작전 하는 거죠. 물에서 내려서 상륙작전을 하는데 내려보니까 지옥이었죠. 와, 싸운 다음에 거의 헬이었다 그러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럼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이게 첫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까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원군들이 다 들어온 모습입니다.
멋있죠. 여기가 거의 초토화됐고 사우디라고 초토화됐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후발선들이 쫙 배를 댄 모습인데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영화까지 됐습니다. 저기에 저 치열하게 싸운 여기 뭐 독일군 나와서 뭐 영화죠 이건 영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봐줬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상륙작전으로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배경이 됐던 게 조마 전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결국엔 이거를 스탈린 아저씨가 막아냈기 때문에 물론 뭐 스탈린 아저씨의 공이냐 뭐 다른 사람의 공이냐 말은 맞지만 어쨌건 국가 수반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거를 막아내서 현재까지도 뭐 외세를 막아냈다 뭐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데 자 스탈린 아저씨가 그리고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후르쇼프가 한 10년 합니다. 브레즈네프가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있죠. 한 18년 정도를 해요. 여기까지는 뭐 다 잘 모르는 분들이고 현대로 오면은 이분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분 고르바초프 형이 등장. 85년에서 91년까지 6년밖에 안 했는데 이 아저씨가 소련에 등장하면서 외쳤던 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죠.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크게 외치면서 소련을 개혁 개방을 시키고 자기가 개혁 개방을 시킨 다음에 대통령제를 엽니다. 드디어 주석제를 없애고 대통령제를 열어서 첫 번째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이 돼요. 기억나시죠? 러시아 최초 대통령으로 91년에서 2000년까지 대통령을 하는데 우리 옐친 형이 열심히 대통령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사람들이 극우로 돌아서죠. 굉장히 민족주의가 부흥하면서 2000년 이후로 대통령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보리스 옐친 아저씨가 사람 좋은 표정으로 이런저런 거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돌아서서 바뀐 분이 블라디미르 푸틴이에요. 사실상 차르가 됐죠. 2000년에서 현재까지니까 20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저 긴 여정 끝에 20년을 하고 있고 아까도 나왔지만 3연임을 노린다라 그러니까 2024년까지 확정이에요.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뭐 연임제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는 스탈린이 31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2031년 정도까지를 목표로 달리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하여튼 2000년 현재까지. 와... 저 아저씨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선 득표율이 77%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어쨌건 이번에 2018년에 재선출돼서 2024년까지 확정인데 득표율이 77% 나왔고요. 현재 24년 스탈린이래 가장 긴 집권을 하고 있고 푸틴 아저씨의 푸틴 3기의 특징은 이겁니다. 러시아몽. 푸티니즘이라 그러죠. 똑같아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몽인데 푸틴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많이 들었잖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위대한 러시아의 부흥. 뭐 똑같잖아. 러시아몽이죠. 제가 지은 단어예요, 이거는. 위에 거는 농담으로 보시고요. 결국엔 내설린 뭐 쭉 나오지만 결국엔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그래서 러시아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되냐? 저같이 전략. 그래, 좋단 말이야. 어떻게 부흥을 할래? 이렇게 합니다. 국가 경제를 장악했어요. 얼마나 장악했냐? 2005년, 2015년 푸틴 아저씨 집권기죠. 10년간 러시아 GDP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야, 무슨 나라가 공공지출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70%. 뭐 사실상 민간 기업이 없죠, 이 정도면. 다 자기들 산하에 국유화가 됐던지 통합이 됐던지 사실상 국유화든지 정부가 장악했다는. 게다가 보시면은 국방비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증가해요. 오호, 정말 강력한 중간집권과 강력한 군대,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의 부흥을 뭐 꿈꾸는데 저렇게 열심히 부흥을 꿈꾸고 계시지만은 참 안타까운 거는 조금 있으면은 코레아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결과 그 코레아의 그 1637대 1629 GDP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레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 요거 넘기면은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코레아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아 따끈따끈하죠. 코레아가 지금 한 2% 성장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러시아가 조금 휘청하면은 넘어간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위태위태합니다. 물론 우리도 좀 1% 아래로 갈 염려가 있긴 한데 스페인은 멀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G12 우리로 치면 12 12에서 13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여기 위에는 얼마 차이 안 나. 우리 G10 가능합니다. G10 GDP로 전 세계 순위 10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긴 있죠. 캐나다가 1730이니까 한 10% 적네. 좀 차이가 크긴 합니다. 10% 차이가 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열심히 낳고 그죠? 돈을 열심히 버신다면은 G10 10은 잘 모르겠지만 마더 러시아 정도는 이 근처에 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얼마입니까? 와 씨. 214394553이잖아요. 러시아가 얼마예요? 163789이. 이 몇 배야? 한 2배 되죠, 이거. 러시아 GDP와 미국 GDP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상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 70% 됐죠. 70% 조금 안 돼. 60, 한 7% 된 것 같은데 따라오서 이제 여기가 이제 눈에 가시지 러시아는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 주가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현상을 보였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자 이거 와 제가 또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요 근처에서 AAXX 땡땡 펀드에 들어가셨다가 이 마이너스 88%거든요.
그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8%를 찍은 거를 몸으로 한번 느끼셨기 때문에 야 이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느끼고 뭐 그랬다가 지금 뭐 이 정도 가고 있고요. 러시아 주까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되게 유명한 만평이 있는데 사람들이 러시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서양 만평이죠. 유명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휘청하다가 한 40년대 휘청했죠. 50년대 정신 차리고 70년대 뭐가 또 해보려고 으앙 하면은 조금 있으면 또 휘청합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뭘 좀 해보려고 국방비 늘리고 으앙 한다는 거죠. 서양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또 왠지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휘청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날에 G2 시대가 정말 그립겠죠. 이거죠 이거. 우리로 치면 슬램덩크에서 영광의 시대가 언제였냐 그러고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광의 시대 언제였냐 그러면은 G2 하필 그때가 스탈린 독재자이면서 숙청의 대명사의 스탈린 때였기 때문에 기억 보정, 추억 보정 이거를 뭐 옛날에 대한 향수 그런 게 생겨서 요런 현상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탄생 140주년 뭐 이런 거하고 러시아의 스탈린 향수가 터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